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에게 첫 번째로 들려드릴 한국 민담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고 간단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속에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 잠들기 전에 들으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콤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옛날 남의 일을 도와주며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겨우 단양 정도밖에 벌지 못해 늘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부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어떤 사람이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돈 단양만 좀 빌려주세요. 주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단양 돈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는 일주일 동안 겨우 모은 단양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두워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알았다며 그 사람에게 단양을 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부인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는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주나요? 내일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줍니까?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가지고 오겠죠? 내일 준다고 하였으니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인은 돈을 떼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한 번 누군가 문 밖에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장, 지난번에 빌려갔던 돈 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고 돈을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부부는 돈을 받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인장은 그 사람을 쫓아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 매일 저녁마다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명 도깨비 짓이다. 그들은 매일 밤 도깨비가 가져오는 돈으로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도깨비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었고 결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 앞에 논도 사고 밭도 샀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마다 도깨비가 가져다 주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이상 도깨비의 도움을 받기 싫어졌습니다. 도깨비가 매일 돈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도깨비가 돈을 가져오자 그는 도깨비를 붙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도망가면 안 됩니다. 방해라도 좀 해주셔야지. 자꾸만 이렇게 도망가시면 어떡합니까? 주인은 도깨비에게 사정하며 말을 했습니다. 도깨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도깨비에게 천천히 말을 꺼내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내오면서 내가 매일 받기만 하고 술 한 잔 대접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만큼 대접할 테니. 도깨비는 눈을 크게 뜨며 그 말을 듣고선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일 고기를 준비할 테니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드세요. 기왕이면 친구들도 다 데려오세요. 함께 실컷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 도깨비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상에 가득 차려진 고기를 보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잘 잡수시네요. 고기는 충분히 준비해 두었으니 배가 터지도록 드세요. 도깨비들은 배불리 먹고 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돈을 빌렸던 도깨비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었던 친구들까지 모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돈을 주고 가며 그 집은 도깨비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주인은 망연히 생각했습니다. 그 후 주인은 그 첫 번째로 돈을 빌렸던 도깨비를 다시 불러 방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돈과 고기를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도깨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죽은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주인은 잠시 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내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돈입니다. 그날 밤 주인은 도깨비들이 오기 전에 대문 앞에 죽은 말을 세워놓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돈을 들고 몰려오다가 대문에 놓인 말, 사체를 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이게 뭐지? 돈이나 받으라.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던 듯 다발로 돈을 집 안에 던져 놓았습니다. 집 안에는 돈이 산처럼 쌓였고 도깨비들은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도깨비를 떼어내고 돈도 풍족해졌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신립은 여자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서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난리를 피하려고 이 산속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서 일하던 한 노비가 점점 더 자신만 믿고 점점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 노비는 다른 노비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 노비가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노비가 집안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큰 일이 벌어졌죠.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비는 전부터 계속 저에게 자기 부인이 돼달라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 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됐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이제 노비가 집에 올 텐데 저는 그가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손님을 집에 들일 수 있을까요?
신립은 잠시 생각하다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저에게 맡기세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노비는 언제쯤 집에 온다고 했죠? 그는 저 고개 너머에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밤이 깊으면 종종 찾아오곤 해요. 신립은 여자를 벽장에 숨기라고 말한 후 활과 화살을 준비하고 방 안에서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여자가 말한 대로 덩치가 큰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자를 불러 술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여자는 마지못해 그를 따랐고 노비는 술을 잔뜩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신립은 숨어있던 곳에서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노비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노비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신립은 돌아서려던 찰나 여자가 대문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난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야겠어요. 여기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셔도 좋으니 제발 산속에서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신립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를 우리 집에 데려가는 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여기서 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자는 몇 걸음 더 뒤따라갔지만 신립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가던 중 신립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있던 집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 집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신립은 그 장면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신립은 권 판서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권 판서는 신립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군요. 얘기해보세요. 신립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권 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없겠군. 사람을 살리고도 여자를 그렇게 두고 왔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신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립은 무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 침입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신립은 군사를 이끌고 조령고개에서 일본군을 맞서 싸우게 됩니다. 어느 날 신립 장군의 꿈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을 떠나 강을 등을 지고 진을 치셔야 합니다. 그 꿈은 너무도 선명하고 기이한 것이었기에 신립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를 귀신이 자신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등지고 진을 치면 우리 군대 뒤에 물이 있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거야. 일본군과 싸우면 잘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이렇게 생각한 신립은 곧 조정에서 내려와 탄금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평지는 평지여서 일본군에게 쉽게 들킬 수 있었고 후반기에는 강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대가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신립의 군대는 몇백 명에 불과했고 일본군은 수천 명이었기에 전투는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신립의 군대는 큰 패배를 겪고 그는 죄책감을 느껴 강물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강원도 치악산 밑에 사는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부유한 집안이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며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여행자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집안 식구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봤자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니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겠군. 부인이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에 아들도 저도 결혼하고 나니 이제는 아는 사람도 많아져서 손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중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스님은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분이라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집안 식구들은 스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우리 집은 날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아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집은 부잣집이어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도 그런 좋은 기운 때문이에요. 집은 손님을 맞이하며 그들과 정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절에 돌아가 다른 스님들에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집이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에 있는 한 욕심 많은 땡땡이 중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잣집을 찾아가 시주를 받고 밥을 얻어먹은 뒤 적절한 때를 보아 부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데 혹시 근심거리가 있나요? 부자는 손님이 많아 힘들다고 답했고 중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은 부자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고 부자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땅의 기운이 강하여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에 해당하는 청룡의 기운이 강하니 그 기운을 끊어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집의 왼쪽 치악산에서부터 시작해 이어져 내려오는 산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은 마치 용의 머리와도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머리를 잘라내야만 이곳에 모인 기운이 사라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곧바로 일꾼들을 불러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돕던 땡땡이 중은 며칠이 지나자 다시 부자를 찾아가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기운을 끊어내는 작업이니 확실히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죠. 부자는 땡땡이 중에게 또다시 돈을 내주며 무엇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도 이 일에 참여하며 밤낮으로 고기를 해다 주며 일을 도왔습니다. 땡땡이 중은 땀을 흘리며 이렇게 깊숙하게 파내야 부인 손에 물이 마를 텐데 어설프게 파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는 그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는 또 돈을 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땡땡이 중은 돈을 들고 더 많은 땅을 파는 척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부잣집에는 손님들이 끊겼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집안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부잣집은 망하고 말았고 땡땡이 중도 땅과 집을 잃은 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난한 양반 김진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돈을 벌 생각으로 먼 곳으로 떠났고 그의 부인은 아기를 가졌고 아기가 태어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돈을 모아 집으로 돌아오던 중 무덤게 앉아 잠이 들었고 그 꿈속에서 두 도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도인이 김진사 집을 언급하며 그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고 또 다른 도인은 백정집을 이야기하며 부유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잠에서 깨어난 후 집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무판을 떼어 밥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양반인데 저쪽은 백정이지만 아이들이 결혼하면 일이 달라질 거라고. 결국 김진사의 아들과 백정의 딸은 무럭무럭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백정을 집으로 불러 사돈이 되자고 청했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여러 차례 사정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결혼하면서 김진사의 집안도 부유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양반과 백정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연대와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김진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을 떠난 뒤라도 내 아내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내 아내는 신분이 낮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렴. 그렇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결혼 후에는 물질적인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제멋대로 생활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충고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느낀 아들은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고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백정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양반이며 아내는 백정의 딸이라고 하며 자신을 우위에 두고 백정들을 무시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점점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참을 수 없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백정의 딸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떠나 산속으로 떠났습니다. 산속을 헤매다가 불빛을 보았고 그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작은 오막살이가 보였고 그 안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백정의 딸은 할머니에게 하루만 자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할머니는 마지못해 따뜻한 죽을 내주며 백정의 딸을 맞아들였습니다. 죽을 먹으며 백정의 딸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내게도 아들이 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숯구이를 해서 더 깊은 산속에서 가마를 만들고 숯을 굽느라 밤늦게 들어오거나 며칠에 한 번씩 겨우 돌아옵니다.
백정의 딸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백정의 딸은 아들을 위해 밥을 챙겨 숯 굽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숯을 굽는 가마를 발견하고 숯을 굽는 수구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마 주위의 돌을 보니 그것들이 모두 금덩이였습니다. 수구는 금덩이를 금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저 숯을 굽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백정의 딸은 수구에게 금덩이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수구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정의 딸은 그냥 해보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수구는 감에 박힌 금덩이를 모두 빼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정의 딸은 수구에게 소 한 마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소를 구해왔고 백정의 딸은 그 금덩이를 쇠시러장에 가서 팔라고 했습니다. 수구는 여전히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백정의 딸의 말을 따랐습니다. 장에 가서 금덩이를 팔려고 앉아있던 수구는 하루 종일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 즈음 잘 차려입은 사람이 다가와 금덩이를 모두 사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구는 혼자서 어리둥절하게 앉아 있었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엄청난 금액을 주며 금덩이를 나귀에 실어 떠나갔습니다. 백정의 딸과 구인은 그 금덩이를 숯가마에서 모두 팔아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마련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 또한 형제들과 함께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정의 딸은 떠나온 집에 두고 온 아들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틀림없이 힘들게 살고 있을 거야.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백정의 딸은 수축가마에서 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소원이 있어요. 거지잔치를 석 달 동안 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구는 묻지도 않고 바로 허락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며칠간 잔치를 열어 거지들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죠. 이렇게 준비한 잔치는 약속된 석 달이 지나도록 김진사 아들과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잔치도 끝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기웃거리는 거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김진사 아들이었고 그 옆에는 꼬질꼬질한 모습의 두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백정의 딸은 그들을 알아보고 하인들에게 명령에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게 했습니다. 김진사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백정의 딸을 보고는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로 하는 일마다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이렇게 거지처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대해버린 제 잘못입니다. 아이들까지 고생하게 만든 제 죄가 너무 큽니다. 백정의 딸은 그런 아들을 보고 이 집도 이제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 나는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며 김진사 아들과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남의 일을 해주면서 품삯을 받아 살아가던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도 겨우 단양 정도밖에 벌지 못하고 늘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말없이 서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주인장, 단양을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남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물었습니다. 판돈 단양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알겠습니다라며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일 가져오겠다고 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 주인과 그의 부인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내일 안 가지고 오면 어쩌려고요? 주인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지고 오겠지요. 그러나 이튿날 주인이 기다리던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돈을 떼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날 밤 문 밖에서 다시 한 사람이 불렀습니다. 주인장, 지난번에 빌려갔던 단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기며 어떤 사람들은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집에서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문을 열자 그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고 방 안에 돈이 담긴 단양을 던져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부부는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또 같은 시간이 되자 문 앞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은 다시 돈을 방 안에 던져놓고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부부는 얼른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쫓아갔지만 그 사람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또다시 같은 시간에 찾아와 돈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때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 도깨비의 짓이다. 그들은 매일 밤 도깨비가 자신들의 집에 돈을 쌓아놓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부부는 이제 점차 부유해졌고 결국 그들은 땅을 사고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라도 도깨비는 매일 저녁마다 돈을 가져다 주었기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도깨비에게 너무 의지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어느 날 도깨비에게 그만 도와달라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깨비가 돈을 던져놓고 가려고 했을 때 주인은 도깨비를 붙잡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인은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매일 내가 받기만 하고 술 한 잔 대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오늘은 내가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말해주세요. 마음껏 준비하겠습니다. 도깨비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습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고기를 준비해 놓을 테니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기왕이면 친구들도 함께 데리고 오세요. 그들도 충분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 도깨비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배가 터질 정도로 실컷 먹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는 돈을 빌렸던 도깨비뿐만 아니라 고기를 함께 먹었던 도깨비 친구들도 모두 찾아와서는 돈과 고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처음 돈을 빌렸던 도깨비를 붙잡아 방 안에 앉혔습니다. 도깨비 친구들이 돈과 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요? 주인이 물었고 도깨비는 대답했습니다. 죽은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인은 도깨비가 오기 전에 문 앞에 죽은 말을 놓아두었습니다. 도깨비들이 그 죽은 말을 보고는 겁에 질려 돌아갔습니다. 우르가 다가오던 중 대문에 걸린 말, 사체를 보고는 놀라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당황한 도깨비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제일 무섭다는 돈이라도 받아라. 여기 돈 받아라. 그리고 그들은 돈을 한 다발씩 집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 돈은 집 안을 가득 채워 마치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후 도깨비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은 도깨비들도 떼어내고 풍족한 돈도 손에 넣게 되어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신립장군은 어느 날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는 노루를 쫓아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고 그만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좌우를 둘러보다가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 집이 있겠군. 그는 생각하며 그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도달한 곳은 기와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집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일단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신립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채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깊은 상월이라 사람이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립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노루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쉬어갈 수 있을까요? 여자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님의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집은 손님을 맞이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립은 다시 간청했습니다. 산속보다는 헛간이라도 나을 테니 하룻밤만이라도 머물게 해 주십시오. 여자는 여전히 난감한 표정으로 주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나요? 여자가 이렇게 묻자 신립은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여자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서울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난리가 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속으로 피신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에서 일하던 노비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믿고 일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노비들과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게 했고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 노비는 계속해서 저에게 자기 부인이 되어 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이 망가졌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가 곧 집에 올 것이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런 일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벽장에 숨으라고 한 뒤 활과 화살을 준비하며 문틈으로 외부를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여자가 말한 대로 한 남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며 여자를 부인으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취해가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립은 숨어있던 중에 기회를 포착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화살은 정통으로 노비에게 맞았고 노비는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립은 그 집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여자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저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부리셔도 좋고 소실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산속에서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신립은 여자를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네. 당신은 여기서 살 방법을 찾아야지. 여자는 몇 걸음 더 다가와 애원했지만 신립은 고개를 돌리고 그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거든 이 집 한번 돌아보세요. 신립은 여자의 말을 가볍게 여겼지만 고개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불현듯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여자의 집이 불에 휩싸여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지붕 위에서 신립을 부르며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립은 그 광경을 보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신립은 사냥을 마친 뒤 권 판서의 생일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권 판서가 신립을 보자마자 얼굴에 깊은 우려가 떠오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구나. 자네는 신립은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권 판서는 듣고 나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자네 큰 인물이 될 사람은 아니네. 사람을 살려놓고 여자를 그렇게 내버려 두고 떨어져 죽은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니 내가 잘못 봤구나. 하지만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신립은 무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침입해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신립은 군을 이끌고 조령이라는 고개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험하고 높은 지형으로 일본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립은 꿈속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곳에서 퇴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셔야 합니다. 신립은 꿈을 신뢰하며 그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탕금대 진을 치면 군대 뒤편에 강이 있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으니 일본군과 싸워 잘 막을 수 있겠군. 그렇게 그는 조령을 떠나 탕금대 진으로 군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탕금대는 넓은 평지였기에 일본군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고 후방에 강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신립의 군은 일본군 수천 명과 맞서 싸우게 되었고 결국 대패하고 많은 군사가 몰살당했습니다. 신립은 그 책임을 느끼며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강원도 치악산 기슭에 살던 부자는 재산이 많았으나 손님 맞이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만큼 부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손님들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릴 지경이라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인의 말에 맞장구를 쳤고 아들도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손님이 더 많아진 것 같네요. 이리저리 친척들이 치악산 구경도 오고 어느 날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손에 물이 마를 틈도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은 모두 모여서 함께 대접하는데 열중했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며느리까지 함께 도와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손님들이 오고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스님이 부잣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자는 스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찾아오니 집안 살림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복이 많은 집입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스님은 정중하게 거절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절로 돌아간 스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며 부자가 정말로 자기 복을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절에는 아직 정식 스님도 되지 못한 한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고 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뭔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중은 부잣집을 찾아가 시주를 받고 음식을 얻은 뒤 어느 날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부자는 손님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중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죠. 그 걱정은 별일 아닌데요.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집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운을 끊어내면 손님들이 안 오게 될 겁니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는 그 중에게 필요한 대로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중은 부자에게 땅의 기운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집의 왼쪽에 있는 언덕을 파헤쳐 용의 머리와 같은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부자는 일꾼들을 불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중도 함께 일손을 돕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더 요구했어요. 그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부자에게 지속적으로 시키기를 멈추지 않았죠. 부인은 그렇게 중이 요구하는 대로 음식을 준비해주고 돈을 더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은 밤중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후로 집에는 손님이 오지 않게 되었고 부자는 점차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점점 망해가자
부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안의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욕심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만과 욕심은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가난이 너무 심해서 다른 집에 가서 구걸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진사는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아기가 곧 태어날 날이 가까워지자 김진사는 더욱 서둘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진사가 일정 정도 돈을 모은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쉬어가기 위해 무덤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두 노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은 김진사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집은 어려운 형편이어서 밥을 할 때 나무를 떼어다가 밥을 지어도 그 나무가 너무 더럽게 보여서 결국 밥도 못 먹고 돌아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백정집에 갔을 때 음식이 많고 나무도 좋은 걸로 떼어서 향기까지 나는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백정딸에게 한 달에 소금 6가마를 점지했다고 말하며 그 집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김진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이 맞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보니 정말로 아내는 변속간에 있던 나무를 떼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양반이고 저쪽은 백정이다. 내가 아이들을 결혼시키자고 말하면 저쪽에서 들어줄 것이다. 그는 아들과 백정딸이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진사의 아들과 백정딸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백정을 집으로 초대하여 사돈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여러 번 간청하여 결국 백정은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은 재산이 많았고 결혼하면서 많은 쌀과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덕분에 김진사는 부자가 되었고 아들과 백정딸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항상 존경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기초가 중요하다. 그렇게 김진사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점차 변화하여 자신이 양반이라는 자부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분이 나쁠 때마다 백정딸을 괴롭히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백정딸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결국 아이들을 두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난 그녀는 산속에서 작은 오막살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할머니에게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할머니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백정딸은 할머니에게 왜 혼자 사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숯을 굽기 위해 산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계층이 얽혀있는 삶의 이야기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이해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거나 며칠에 한 번씩 겨우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백정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말투와 행동에서 좋은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친 후 숯을 구우러 가는 백정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갈 곳도 없었고 할머니와 수구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백정딸은 수구가 먹을 밥을 챙겨 숯 굽는 곳으로 갔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숯 굽는 가마 앞에서 수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정딸은 가마를 둘러보았고 그곳에서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수구는 그 돌들이 금인 줄도 모르고 숯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백정딸은 그 돌들을 모두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수구는 그 이유를 몰라 의아해했지만 백정딸은 아무튼 필요한 일이니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수구는 금덩이를 모두 가져와서 백정딸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백정딸은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튼튼한 소를 구해오세요. 수구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물었지만 백정딸은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수구가 소를 구해오자 백정딸은 금덩이를 쇠 실어 시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수구는 다시 한번 의문을 품었지만 백정딸은 내 말대로 해주세요. 시장에 가서 이걸 놓고 하루 종일 앉아 기다리세요. 누군가 사러 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구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갈 때쯤 나귀의 방울소리가 들리더니 점잖게 잘 차려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은 금덩이를 보고는 모두 사겠다고 했고 수구는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덩이를 나귀에 실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정딸과 수구는 그렇게 숯 굽는 가마에 있던 금덩이들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과 함께 풍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정딸은 자신이 떠나온 집에 두고 온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을지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어린 아들들을 두고 떠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구에게 거지잔치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수구는 묻지도 않고 허락해 주었고 곧장 잔치를 준비하여 거지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석 달이 지나도 김진사의 아들과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잔치를 끝내려고 마음먹었던 그때 문 앞에서 쭈뼛거리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진사의 아들과 두 아들이었습니다. 백정딸은 그들을 알아보고 하인들에게 얼른 불러들여 씻기고 옷도 갈아입게 했습니다. 김진사의 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백정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당신이 나간 뒤로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렸고 먹고 살 방도가 없어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까지 고생하게 한 제 잘못입니다. 백정딸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이 집에서 잘 살게 되었으니 본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함께 김진사의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며 그곳에서도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